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셨다가 문제를 한번 다 읽고 답안도 한번 맞춰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풀이 과정을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으면 좋은데 왜 답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보시고 제가 그 날짜 써놨잖아요. 2022년 6월 8일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한경 테셋, 그러니까 테셋만 치시면 나오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뭐 오늘의 테셋에서 문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푸시면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가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푸시면서 거기 해설도 좀 있거든요. 보시면서 나는 이게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1분 정도, 1분, 원래 시험장에서 1분 정도 푸시면 안 되는데 1분 정도 이제 푸셨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I, CSI, CSI는 무슨 여러분들 그 크라임 뭐 해갖고 그 미국 그 드라마가 아니고요. 다 비즈니스 컨슈머 해서 소비자 지수라고 해요. 뭐 기업 실사 지수, 소비자 실사 지수에서 그 매 달마다 이제 조사를 해요. 우리 이제 그 조사하는 곳이 BSI는 그죠? 뭐 이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CSI는 소비자 동향 지수 해서 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는지를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고요. 뭐 긍정 응답의 기업 수, 부정 응답의 기업 수. 그러니까 긍정 응답은 뭐냐면 자, 다음 달, 그렇죠? 다음번이 지금보다 나을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좋다. 나는 나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는 그 수치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100입니다. 100.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숫자가 100보다 크면, 지금보다는 이후가 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 이 내용도 마찬가지, 소비자 동행 지수도 마찬가지인 게 얘도 100이에요. 그런데 뭐 조사 기관이 CSI는 한국은행하고 뭐 BSI는 한국경제원에서 하다가 뭐 전경련 다시 이관되고 뭐 이제 뭐 이런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지금보다 다음 달 그 이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으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많으면 숫자 100보다 숫자가 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숫자 100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 그렇죠? 숫자 100.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머릿속에 10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첫 번째, 기준이 얼마다? 그렇죠? 100이다.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지면, 그렇죠? 좋아질 것이다. 100보다 작아지면 나빠질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찍는, 그렇죠? 2022년 한 7월 18일 뭐 이때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문제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 100을 넘었다고 하죠. 그럼 지금 엄청 그렇죠. 물가 막 올라가고 뭐 살 게 없다 힘들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지금 난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자 그냥 해볼게요. BSI, CSI가 3분기 연속 그러니까 다음 분기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하겠죠.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음 3분기 연속 100을 넘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 조사를 할 때 응답했던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100을 넘었으면 이에 따른 경제 현상으로 바르게 동그라미, 자, 바르게 동그라미 틀린 것 X. 네, 그래서 보시면 좋다는 얘기죠.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이 감소하나요? 아니죠. 고용이 증가하겠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 이 놔두고 소비 심리가 지금 좋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다음 분기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위축되지는 않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또 뭘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물가 상승을 걱정하게 되고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규제할 때 가장 좋은 게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2022년 7월 달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금리가 계속. 그래서 금리 올리는 거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보통 얼마씩 올리죠? 0.25씩 올리는데 그렇죠? 거기에 0.5를 올리면 무슨 스텝? 그렇죠. 큰 걸음, 빅 스텝. 0.75를 올리게 되면 그렇죠. 거인,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1%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1%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자, 그래서 0.5 빅 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 자,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긍정적으로 100 이상이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자, 그죠? BSI, CSI 100 기준에서 100보다 커지면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다.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100이 넘어갈 거고 100보다 작아지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보다 많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 지갑을 닫는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것들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대. 그렇죠? 이 100을 기준으로 커지면 어떻게, 작아지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문제를 더 풀 텐데요. 자, 실험 문제거든요. 이제 이 실험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을 주죠. 이렇게 뭐 영철이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이렇게 5명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영철이는 또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은 14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찍어놓은 문제가 이게 있거든요. 그 뭐라 그랬냐면 실업률, 고용률 관련돼서 다 한 2번 정도 제가 게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 정리해서 된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실업률, 고용률, 사람 수 이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실업, 이런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죠. 아니, 좋은 문제가 아니라 풀기에 좋은 문제죠. 딱 맞추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실업률, 고용률 구할 때는 계산해야 되거든요. 생산 가능이고 경제 활동이고 비경제 활동이고 막 빼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나오면 땡큐 하는 문제거든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업을 몇 가지만 나눠볼게요. 1번. 자, 볼까요?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뭔데요? 내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이런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그럼 그거는 오래 가고 구조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적 실업.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나 잠깐만 쉴래. 그러면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잠시만 내가 서칭할래. 찾아볼래. 그러면 이런 실업, 이걸 바로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죠. 마찰적 실업.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연 실업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연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100% 고용, 그러니까 이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 나 잠깐만 쉬고 나 일 딴 거 찾아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만하고 좋아도 누군가는 잠시 쉰다. 자, 마찰적 실업. 그다음에 계절적 실업이 있어요. 계절적 실업은 뭔데요? 겨울에 그 빙수 아저씨, 여름에 호떡 아저씨 그냥 쉬셔야 되잖아요. 계절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계절적 실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죠. 자, 그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인플레이션 반대인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발생하는 실업, 뭐 경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까지만 딱 머릿속에 두시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보시고, 보시고, 자, 7월 7일 날 게시가 되었네요. 볼게요. 실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기적 실업은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그래서 경기 침체 때 경기적 실업. 그렇죠. 이런 것들 답이 될 수 있죠. 이거 옳은 것. 지금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그리고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 경기 침체로 발생한 실업이 심해지면 소비도 감소한다.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럼 여러분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일 하던 분들이 직업이 없어지고 임금이 안 들어오니까 줄이겠죠. 씀씀이를. 그럼 경기가 나빠지겠지. 그렇죠? 자,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자, 3번. 마찰적 실업은 경제 내 오래 기간 지속되는 실업을 설명할 수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마찰적 실업은 왜 생긴다고요? 자기가 직장을 옮기거나 자기가 조금 쉬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마찰적 실업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구조적 실업이죠. 그렇죠? 뭐 구조적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 뭐 경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마찰적 실업은 개인적인 의사 선택이기 때문에 오래 가진 않죠. 자, 4번. 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찰적 실업을 줄 수 있다. 자,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정부가 하나에 딱 모으겠죠. 모아서 야, 네가 한번 여기서 찾아봐. 예전에는 나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전화도 해보고, 그죠? 뭐 가로수도 보고, 벼룩시장도 보고 막 찾아야 되는데 정부가 딱 만든 게 있어요. 홈페이지가. 물론 이제 거기가 주로 이제 공공기관도 많겠지만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알바몬 뭐 그쵸 무슨 뭐 있죠. 그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되게 되면 일자리 찾기가 쉬워지겠죠. 그것들을 정부가 뭐 지원해 준다면 바로 마찰적 실업을 금방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도 괜찮죠. 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자, 5번 구조적 실업. 제가 방금 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뭐 산업의 변화, 뭐 이제 뭐 사양 산업. 그래서 이런 구조적 실업은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자,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쇠퇴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못 옮겨가잖아요. 그 일에서 막 30년, 40년 했던 분들은. 그러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겠죠. 자, 노동 공급이 노동의 수요보다 많으면 그 차익이 바로 실업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공급은 많아요. 그런데 수요가 적다? 그러면 어디에 그어질까요? 이 정도 그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게 되면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 실업이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래서 5번. 구조적 실업은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왜 이렇게 노동 공급이 많은데, 원래 그냥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 마인드에서 그죠? 노동 시장도 우리가 파생 시장, 파생 시장이라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왜 노동 시장 파생 시장인데요. 원래 어떤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람을 고용하는 시장, 노동 시장은 그 생산물에 따라서 사람의 수가 바뀌겠죠. 그 생산물이 많이 팔리면 많이 고용할 거고, 그 생산물이 적게 팔리면 적게 만들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우리는 자,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나는 사과를 소비하는 소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소비자라는 얘기는, 자, 1번, 자, 생산물 시장, 그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과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소비자죠.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 주인이면 우리는 그렇죠. 판매자, 공급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자, 생산물 시장, 즉 사과 시장에서 우리는 그렇죠.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가 될 거고,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우리는 공급자가 되겠죠. 어떤 공급?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아마 바로 앞에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 바로 앞에 게시가 된 건데 거기 아마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가, 나, 뭐 기역, 니은. 자, 얘는 무슨 시장이냐? 아직 모른다. 생산 시장인지 생산 요소 시장인지. 그러면 화폐가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 실물 재화가 이동하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뭐 생산 요소 시장이라면 얘는 누구니? 가게니 기업이니? 얘가 생산물 시장이라면
얘는 가게인이 기업인이 이거 찾는 문제가 바로 앞주에,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게시가 됐으니까 찾아보도록 하시고, 자,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임금이 원래 균형 임금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이유를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듭니다. 세 가지. 1번이 노동조합, 1번. 2번이 최저임금제, 3번이 효율성, 임금 또는 효율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당연하죠, 여러분들. 볼게요. 자, 노동조합. 특히 강력한 노동조합, 우리가 보통 대기업, 좀 강한 곳이 있어요. 이 투쟁할 때, 이 임금을 이제 할 때, 협상할 때. 그런 곳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저 물론 이제 돈을 지급하겠지만, 그렇죠? 그 노동조합비를 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는 조금 더 임금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스트롱 유니, 이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매해 뭐 협상을 해서 안 되면 파업하고 투쟁하고 막 단체 교섭하고 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이런 소규모 기업 내지는 이런 뭐 저희 그 뭐 소규모 이 작은 공장 다니신 분들은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보다는 임금이 좀 적겠죠. 그래서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이유 첫 번째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최저임금제라는 법이 있죠. 최저임금제는 이제 노동자분들은 네, 아직도 최저임금 너무 만 원도 안 되니까 안 돼요, 더 올려야 돼 하는데, 이제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을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을 만큼 일을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능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능력치가. 그런데 무조건 그 어떤 일정 금액보다는 높게 주라는 거죠. 높게 줘라. 사람들께 살 수 있게 뭐 월세도 내야 되고 통신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 뭐 치킨도 사 먹어야 되고 하니까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최저임금 할 때 여러분들 최저임금이니까 언제 배웠었냐면, 자, 프라이스 컨트롤, 가격 통제에서 가격 하한제를 배우죠. 이것도 우리 앞전에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들. 가격 하한제, 말은 하한제지만 그래프는 어디에 끊는다? 그렇죠. 위에다 끊는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 아래에다 끊으면 가격 상한제.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 그리고 이 가격 하한제가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2023년 9,620원 결정됐어요. 2022년 9,160원보다 5% 올라갔죠. 노동계 난리가 났었죠. 이거 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만 원은 언제 되느냐 막 했었는데, 아마 내년쯤 그래서 2024년 정도에 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제 예상으로 오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저임금제라는 법 때문에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 보시면, 자, 3천만 원 이하, 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안 주면 벌금이야.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는 높다. 그리고 세 번째, 효율 임금 또는 효율성 임금 얘기하거든요. 이거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측에서는 일 열심히 잘하면 임금 많이 줄게. 노동자 측에서는 임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짝패라는 영화에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뭐 이런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기업주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면 임금을 잘 줄 거고, 노동자들은 임금 높게 잘 해주면 내가 열심히 일할게, 이런 거거든요. 효율성 임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많이 주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 1월 뭐 이중구 교수님 그 연구에 의하면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슈가 됐었어요. 뭐 한 달 월급이 뭐 130만 원, 뭐 그 정도밖 그 정도 모르게 뭐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정도 받고 하루에 10시간 일할 시 말귀 안 통하는, 그렇죠? 그 4세, 5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밀치기도 하고 물론 그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CCTV를 봤는데 우리 아이 밥 안 먹는다고 막 선생님 막 쥐어 패고 막, 이것도 또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뭘 이제 그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임금을 현실화하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효율 임금 좀, 좀 주자 좀 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 이거 제가 뭐 해결 방을 제시할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임금을 높게 드리고 조금 더 적정하게 드리고 또 이제 또 이런 측면도 있죠. 대신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관리해 주시고 대해 주시고 이렇게 선순행 누군가 좀 많이 주고 좀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받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이제 이 번역을 위한 실습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실업에 대한 것에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마찰적 실업은 그 정부가 이런 뭐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게 아니라 경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좀 쉬는 거니까 뭐 자연 실업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